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셨고 이제 퇴임하신 홍종학 전 장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데 장관 아니니까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죠. 자, 우선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경제 전문가로 교수로 계시다가 민간에서 그 의원을 하셨다가 국회의원 한 번 하셨다가 그리고 장관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각각 다르던가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실제 실무를 관장하는 장관이 되니까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기보다는 좀 풍부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론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국회에서 그것이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가를 봤고, 네. 근데 실제로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건 행정부니까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나는 다 해봤다 이제. 기업 자연스럽게 자랑으로 이어지네요. 네. 뭐 자랑은 아닌데 하여튼 정신 이제 다 들으셨네. 그러면서 예. 뭐라 그럴까요? 한국 경제 희망도 좀 받고 한국 경제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론과 입법과 네. 행정을 다 해봤더니 네. 시야가 크게 넓어졌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작년서부터 세상을 바꾸자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그 이론가였다가 입법도 했다가 또 실무를 관장했던 분으로 최근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큰 틀에서 변화. 지금 맨날 수치 가지고 얘기하고 그 수치의 통계도 악의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맨날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수치 가지고는 모르겠고 너무 지엽적이고 큰 틀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2년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몇 년 안 됐는데 사실 그거 기억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2014년, 15년 이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한국 경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운영이 재벌 중심이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표현했지 이명박. 그렇죠. 때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빚내서 집 사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2014년경에 경제가 뭐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 들어와서 그냥 대대적으로 빚내서 집 사라 한 거죠. 건설 경기 부양시켰죠 그때. 그런 거죠. 그것이 지금 거꾸로 굉장한 지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 한국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이 부담입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한 게 지금 한국 경제가 재벌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수십 년간 이렇게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왔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중시키고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고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노동자들은 거의 노예처럼 취급받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그냥 대기업이 쥐어짜고 기술 탈취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 하고 대기업들은 그냥 순환 출자로 해서 아주 적은 자본으로 돈 그냥 막 벌고 그다음에 친인척들한테 그냥 뭐 일감 몰아주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결과 한국이 조선 산업이 엉망이 됐고 그다음에 해양도 엉망이 됐고 그러니까 뭐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보면 뭐 군산 그다음에 저기 뭐 거제 창원 그다음에 영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다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이제 이런 구조적인 개혁과 그다음에 이런 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이런 거를 지금 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했어야 되는 그러면 거죠. 우선 재벌개혁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벌개혁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상조 위원장께서 지금 아주 2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눈에는 안 띄는데 왜냐하면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순환 출자라고 하는 재벌 특유의 순환 출자 고리 자기들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조그마한 지분으로 순환 출자 만들어서 고리 포인트들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네.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조금 남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지금 저 공식적인 그래요? 저는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분의 1, 그러니까 몇백 개였다면 몇십 개 이하로 줄었다. 여기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그게 이제 해소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아, 예? 들었는데 제가 확실치는 않으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하여튼 계속 네.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거의 지금 이제 완벽하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몇 개 남아 있을 중소기업 거예요. 괴롭히는 거는요. 네, 중소기업 괴롭히는 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예. 그다음에 또 공정위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문제도 지금 뭐 상당히 이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죠. 최소한 중소기업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정부가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대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 탈취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동의하는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제 경제 구조 개혁을 하는데 진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뭐 사실은 구조 개혁에 제가 오랫동안 주장을 한 사람이라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구조 개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 이게. 예. 왜냐하면 경제의 운영 방식이 바뀌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잠깐 이제 의사결정을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것은 뭐 경제사를 통틀어 보면 언제나 경제 구조 개혁을 할 때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일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겪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편에서는 구조개혁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일자리 만들고 있고 또 일자리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 에코붐 세대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회의할 때보다 작년 초에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39만 명이 최근 5년간 새롭게 이 에코붐 세대가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 네. 기존에 이제 추가되는 게 특히 2018년, 19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또 한편에서는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저소득층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를 또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아주 다방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 그래서 구조적인 노력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도 뭐 경제 살리기 쉽죠. 다시 빈대서 집 사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미래 경제는 어떻게 되냔 말이죠. 그렇게 지금 예를 들면 그 빈대서 집 사라 정책을 지금 수정하는 과정에서 건설 경기도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수치들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빚내서 집사라 이제 건설 경기를 진작시켜서 올릴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한 1% 정도라고 하던데 네. 지난 박근혜 정부 기준으로 보자면 네. 그러면 그렇게 더해지면 뭐 3%가 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예, 근데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번에는. 그래서 올해 하는 이 경제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좀 낮췄습니다. 2.5.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4로 낮추고 LG경제연구원은 2.3으로 낮추고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예.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다는 거죠, 지금. 그것은 지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고 그래서도 전 세계 성장률 자체를 지금 낮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타격을 심하게 입는 나라가 한국 경제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한국 경제를 또 쳐다보고 있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가장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 이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경제니까. 그래서 IMF가 와서 추경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한국 경제가 그런 바로미터의 역할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전쟁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경제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고 예. 또 반면에 기회로 본다면 또 기회 면에서도 한국 경제가 가장 기회가 높다 이런 보고서가 엊그제 나왔던데요. 기회는 어떤 면에서 기회를 본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중 간의 관세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예. 그 우회 수출로를 기업들이 찾아야 되는데 예. 최근에 우리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한국으로 다시 옮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예. 지금 하고 있단 그런 말이죠.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또 좀 그 기회가 된다. 이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의해서 이런 화웨이라든가 아니면 애플이 지금 타격을 입는다면 예.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기회인데 이거는 이제 미래의 기회고요. 현재 타격은 지금 당장 받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더욱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도 하는 건데 이건 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 통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아니시니까 제가 여쭤보진 않겠는데 추경이 필요하긴 필요한 상황인 거죠, 확실히. 뭐 저는 저 정부에 있을 때부터 네. 추경이 지금 현재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경제 구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런 정부의 재정으로 적극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서 그만큼을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구조 개혁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건설 경기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데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을 재정으로 메꿔줘야지만 예. 경제가 다시 구조 개혁이 돼서 안정적으로 살아나기까지 몇 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 미국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금융위기를 탈출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는 지금 돈을 못 쓰게 하니까요. 야당도 못 쓰게 하고 재경부도 못 쓰게 하고. 그게 좀 이제 저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계속들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대규모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 좋아지면 어떡해요. 현 정부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이게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제가 것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 사실은 그런 재벌 중심 경제, 부추 주도 성장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들어서서 지금 벤처 투자 늘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겠다 하는데도 지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에 저렇게 무역 전쟁을 하는 것도 미래의 성장 동력의 헤게모니의 싸움이거든요, 저게. 그렇겠죠. 지금 이제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되니까 인공지능을 누가 먹겠느냐. 지금 중국이 너무 빠르게 쫓아오니까 미국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지금 전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괜찮은데 인공지능을 중국에서 저렇게 빠르게 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잘못하다 종속되겠네. 이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여야 가릴 게 아닌데 이런 면에서는 너무 뒤지고 있다는 게 지금 여야 가릴 게 아닌데 여야 안 가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잘 될까 모른다니까요. 예. 네. 다 같이 걱정해서 다 같이 해법을 찾으면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잘 안 되면 좋잖아요. 서로. 그런 것 같고. 나오신 김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타다하고 택시업계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벤처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신 분으로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너무 길게는 말고 1분 내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관 아니니까 막 말해도 되잖아요, 이제. 네, 중요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타다는 사실은 공유경제 측면보다는 플랫폼 경제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공유경제는 아닙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플랫폼 경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지금 이 플랫폼을 자기네가 지금 장악해 들어가려는 이 그러니까요.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적자를 계속 버티면서 그러면 지금 3조 원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계속 지금 적자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플랫폼 이익 기입에 대해서 다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전략은?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래에는 플랫폼을 먹는 기업이 이제 그걸 완전히 독식을 하는 사회가 타다도 되니까 그런 접근이다. 타다도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타다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우리가 무인 자동차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공유경제로 갈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현재 있는 저 택시 업계의 유휴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제 그런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네. 그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가야 될까? 이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네. 근데 고통이 지금 굉장히 그럼 심하니까. 기존 업계는 어떻게 합니까? 택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해법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논의를 해서 찾아 나갈 수 있다는 해법이 것이죠. 어디인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거의. 그 요새 바쁘세요? 아니 뭐 지금 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최백은 교수님이 예, 고정으로 저희 너무 잘하시던데. 네. 예, 잘하고 계신데 네. 최백은 교수님 바쁠 때 가끔 대타로 나오시면 어떨까? 장관도 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가 빌 때만. 예. 아니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다 여쭤보지 못해가지고 예. 그렇게 그 이론가도 하고 정책가도 하고 행정가도 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예. 저희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네. 30초 남았는데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30초 얘기해 주시고 근데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여기서 동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제대적으로 지금 투자를 한 거죠. 예. 일자리 안정자금을 260만 명이 2018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도 또 상당히 할 거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이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또 추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여튼 뭐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